안녕하세요. 김영로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2월 9일이네요. 2월 9일은 우리나라로 봐서는 이제 6.25가 있을 그런 무렵이죠. 미국에서는 메카시즘이 이제 시작이 된 날입니다. 미국 상원의원의 조지프 메카시 의원이 미 국무부에 공산주의자가 수백 명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나섰죠. 그래서 이제 메카시즘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의원은 남북이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치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아주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용어죠. 예. 이 메카시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카시즘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를 볼까요? 메카시즘. 메카시가 사람 이름이죠. 메카시즘은 1950년부터 1954년까지 미국을 휩쓴 공산주의자 색출 열풍을 말한다. 예, 미국에서도 이제 저런 때가 이제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1950년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6.25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코리아노 한국 전쟁이 일어난, 그리고 거의 끝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된 때까지 음, 그때 이제 있었던 일인데, 사실 그렇죠. 소련이 공산주의화 돼갖고 정말 남아 밑으로 내려오고 결국은 어, 6.25 사변이 일어났다라는 게 아시아에서도 이제 공산주의자 세력을 갖다가 이제 확장해 나오던 그런 무렵이었죠. 또 소련이라는 나라를 그때 이제 무시할 수도 없었고, 그걸 막아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일종의 공포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카시즘,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북풍이라고 할까요? 북풍? 네. 공안정국, 북풍, 신북풍, 총을 쏘면 총풍,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어찌됐든, 공산주의자로 매도하거나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거, 그것을 이제 메카시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1950년부터 54년 사이에 일어난 공산주의 혐의자들에 반대하는 떠들썩한 반대 캠페인으로. 그러니까 반대하는 반대 캠페인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다, 이래. 공산주의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공산주의자와 관련이 없었지만, 그렇게 이제 그 공산주의 혐의를 이렇게 갖고 바라다 보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산주의자하고 관련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르거나 직업을 잃었다고 정의를 한다. 관련이 없었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오해를 받았다는 얘기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소련의 간첩과 미국 내 기관에 대한 공산주의 영향을 크게 두려워하던 시기였다. 일본 메카시즘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소련이 이제 막 팽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간첩을 이제 보내고 있죠.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간첩이 엄청 많이 활동을 한다라고 다들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메카시즘의 전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6년에 WI는 위스콘신입니다. 위스콘신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조셉 메카시. 이 메카시네요. 1909년에서 1957년까지 그렇게 생을 길게 살은 정치가는 아니네요. 조셉 메카시는 1950년 공화당 당원대에서 미국에선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나는 297명의 공산주의 명자 명단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여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관심을 이끌어냈다. 네, 그래서 사건이 크게 여론에 부각이 되자 상원에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메카시가 계속 폭로할 때마다 그 숫자도 늘어났다. 폭로를 계속하면서 297명이라는 공산주의자 명단 그 숫자가 그거보다 자꾸 늘어나는 거다. 메카시 폭로를 다룬 신문은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메카시는 대중적인 인지도와 지지를 확고하게 늘려나갔다. 네. 메카시는 이제 정치가로서는 일종의 성공을 했다라고 볼까요? 네. 자, 이 메카시즘의 전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화당 측이 포문을 열었고 민주당은 자신들이 공산주의자들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메카시에 동조하였다. 글쎄, 저게 도둑이 재발견인다고 할까요? 관련이 없지만 혹시 내가 이게 어떻게 하다 연루된 거 아닐까 자신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경우 많죠. 포섭을 하죠.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섭을 하면은 처음에는 한 이해관계 없는 듯이 그렇게 대하면서 어, 그 거마비 같은 거로 돈을 조금씩 건넨다든가 그러면 그게 점점 액수가 커지죠. 이게 뭔가 부정부패에 빠져드는 절차가 똑같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접근하다가 부담이 전혀 없는 것 같이 이제 이러다가 거마비 봉투에 돈 몇만 원 넣어서 아이고 교통비 보태 쓰시라고 그러고 별 부담이 안 되니까 그걸 받아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그게 일상화되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금액이 더 커지죠. 네.
그러면서 같이 룸사롱에도 가면서 룸사롱에서 이상한 짓거리를 뭐 한다든가 이래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 그렇게 포섭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의심받은 사람은 공무원, 연예사업의 인물, 연예가죠. 그 다음에 교육자, 노동조합 활동가였다. 글쎄요, 이게 아주 비슷하네요. 교육자, 노동조합 활동가. 무고한 경우도 있었고 그런 혐의는 종종 확정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증거로도 확실하게 여겨졌으며 무고한 때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뭐 아무런 그 이제 연루된 게 없는데 이제 그렇게 몰린. 그다음에 이제 뭐 명확하지 않은데 또 그렇게 여겨지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공산주의자 사상을 가지거나 관련되어 있어서 위협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크게 불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혐의를 받는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어요. 설사 공산주의자 사상을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미국 사회에 그렇게 크게 위협이 되느냐 이거죠. 그것도 너무 불려졌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경력을 망쳤으며 투옥되기도 했다. 공산주의자하고 연루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5번째 보겠습니다. 메카시가 이끄는 비미 활동위원회. 그러니까 미국 아닌 것에 대해서 활동한 사람들을 조사하는 위원회다라는 얘기죠. 공개 청문회에서 첫 1년간 소환된 증인은 214명이었던데 반해 비공개 청문회에서 395명이 소환이 됐다. 비공개에서 더 많이 소환이 됐다는 얘기죠. 또 공개 청문회 녹취 기록은 5,671페이지이지만 비공개 청문회 녹취는 8,969페이지에 달한다. 메카시가 지목한 단체나 인사는 공산주의자라는 의심을 받았다. 메카시 어떤 그 영향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상황 반전을 볼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메카시가 계속 공격적으로 나오고 사람들이 의심을 받고 그로 인해서 뭐 자신의 어떤 삶을 망치고 경력을 망치고 명예를 이제 더럽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상황이 반전이 되는 거죠. 첫 번째요. 1953년 드디어 공화당이 오랜 민주당 정권을 뒤집고 민주당 정권이 이제 공화당 정권으로 바뀐 거죠. 집권에 성공하였으며 선거에 승리하여 다수당이 되면서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다. 글쎄, 일종의 정권을 잡고 나니까 이제 그게 진부하게 느껴지는 거겠죠. 예. 작은 일본 보겠습니다. 공화민주 양당은 오랜 메카시즘이 광풍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사실 이게 오래 지속되면 어떤 일이든 피로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작은 두 번째 보면 공화당은 집권에 성공하면서 메카시즘에 대한 매력을 잃었다. 예. 뭐 일단 권력을 잡았으니까 뭐 굳이 메카시즘으로 공격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양심 선언을 통해 독재제의 방법으로 자유를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개탄했으며 미국 연방 대법원도 미 헌법의 제정 정신에 따라 국가 안보보다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다. 네. 독재자의 방법, 좀 메카시즘을 독재자의 방법이라고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람은 간사한 거죠. 권력을 잡기 전에는 같이 협조하던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이제 입장을 바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도 연방 대법원도 국가 안보보다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다. 근데 저건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9.11 테러 같은 게 일어났으면 국가 안보 당연히 중요시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메카시즘의 말기로 가서 이제 한 사람들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모로 기자의 논박. 1954년 3월 9일 CBS에서 방영한 미국이 이 전설적인 언론인 에드워드 모로 기자의 See It Now라는 시사 프로그램이었다. 네, See It Now라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모로 기자는 메카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밝혀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을 했으며 메카시즘의 피로를 느끼던 미국인들은 사상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더 이제 중시하면 생각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세 번째 볼까요? 방송 이후 하루 동안 CBS에 접수된 12,000건의 전보와 전화 중 모로우를 지지하는 비율이 15대 1이었다. 그러니까 메카시의 메카시즘을 갖다 이제 사람들이 식상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조사해 보니까 또 꼭 그렇지도 않더라.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로를 지지하는 사람이 15라면 메카시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한 명 정도였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육군 청문회에서도 이제 논박이 시작이 됐어요. 메카시는 드디어 미국 육군 내 친공 세력과 간첩들이 득세하고 있다며 육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를 이제 진행을 했다. 네. 군부 내도 이제 친공 세력이 있다는 얘기.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도 그런 걸 겪었죠. 그 여순 반란 사건도 다뭐 이와 유사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메카시가 육군에 대해 제기한 의혹에 동료 의원들도 회의적인 의견을 드러냈고 해당 과정에서 육군의 인사들도 메카시가 제시한 근거들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단독으로 진행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미국 상원은 해당 사안을 다룰 위원회를 만들 것을 결정했다. 네. 그렇죠. 뭔가 독단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보다 위원회를 넣어갖고 여러 사람이
이 의견을 모아갖고 결정하자라는 이제 그런 이제 방향을 이제 그 선택을 한 거죠. 메카시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죠. 메카시 자신도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었나요? 그런 위원회 의장으로 지명되지는 못했다. 의장이 되면 이제 어떤 그 결정적일 때 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냥 의원으로서 이제 이제 활동을 한 모양입니다. 자, 또 이제 세 번째 변호사들의 이제 논박이 이제 있었어요. 메카시가 육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당시 주장한 근거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그가 근거로 제시한 사진이 편집이 됐다라는 게 밝혀졌다는 얘기죠. 글쎄요, 뭐 메카시가 사진을 이렇게 합성을 했다든지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메카시만 알겠죠. 자, 그다음 FBI에서 메카시가 제출한 문서는 애초에 작성된 적이 없는 문서임을 밝히면서 그의 주장은 무력화되었다. 메카시가 제출한 문서가 허위 문서다. 뭐 이렇게 밝혀졌다는 얘기네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걸 주장한 사람이 이제 할 말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무력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메카시즘이 피해 사례를 한번 볼까요? 메카시 시대에 적극 동조한 유명 연예인으로서는 유명한 반공주의자들인 로널드 레이건, 레이건 대통령이 있죠. 80년대 들어서 이제 그 공화당 대통령으로 당선된 영화배우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엘리아 카잔, 월트 디즈니, 디즈니도 이제 거기에 동조를 했네요. 반대로 피해자로는 영화인 찰리 채플린, 저 얘기도 들었습니다. 찰리 채플린도 그 공산주의자로 몰리되어 있었다고. 그다음에 극작가 아스밀러, 시인 및 극작가인 베르톨트 브레이트. 네. 그다음에 수백 명이 수감이 되었고 1만에서 1만 2천 명이 직업을 잃었다. 동성애 혐의도 메카시즘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취업이 거부가 되었다. 네. 특히 영화 산업에서 300여 명이 넘는 배우 및 작가, 감독들이 비공식적인 헐리우드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 해고가 됐다. 저렇게 많이 피해를 본 거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한국전쟁 이후 6.25 사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양경비대의 새 한국 보안 정책에 따라 미국이 배에 승선하거나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화물과 목적지에 관계없이 필수로 심리를 받아야 된다. 공산주의자가 아닌가? 공산주의자는 이게 고용할 수가 없다. 승선할 수 없다. 노동자로서 활동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심리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뭐 신원증명이라고 할까? 일단 뭐 그런 거 유사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메카시즘에 대해서 우리가 위키백과에 있는 썸네일을 제가 띄워놨습니다. 저 자료에 이제 접하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뭐 메카시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는데 메카시즘으로 인해서 공산주의자로 몰려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이 있었기에 공산주의자로 낙인될 때 메카시즘이라는 말을 앞세워 그것을 또 부정하고 반발을 합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뭐 공산주의자. 그러면 메카시즘이라는 말을 이제 앞세워갖고서 야, 또 메카시즘이냐? 하면서 이제 반발하는 거죠. 하지만 메카시가 지적했던 인물 중에 전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지죠. 지적했던 인물이 모두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거 그렇죠. 그중에 분명히 공산주의자는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국의 문화혁명을 입에 올릴 때 기존의 룰이 아닌 새로운 기준에 의거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그 잣대와 심판이 틀렸다기보다는 그 공산주의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집권자를 포함한 권력가가 자신의 사리사욕과 정파 이익을 마음에 두고 상대방에게 이제 적용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자신의 어떤 그 이익, 정파의 이익이니까 어떤 그 권력을 유지하고 하는데 그걸 마음에 두고서 이 메카시즘 이런 거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산주의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기준을 적용을 해갖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뭐 공산주의자로 몰리거나 하는 거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이제 종종 이념 전쟁을 이제 겪죠. 특히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도 저러려 했을지언정 6.25 전쟁을 6.25 사변을 치른 우리나라 그리고 북괴군이 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갔을 때 이제 호남이라든가 이런 쪽은 전부 이제 그 인민군 수중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거기서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성공을 하면서 이제 허리가 끊어져서 북으로 돌아가지 못한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에, 산속으로 숨어들고 마을 속으로 숨어들고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빨치산이라는 말도 나온 거고 그걸 토벌하는 작전도 수도 없이 이제 수행을 했잖아요. 그 이전부터 그런 거예요. 6.25 사변 이전부터. 그리고 저는 그 영향이 지금까지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이제 없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자생적인 그런 어떤 사회주의자나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이 어 이렇게 그냥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인제 뭐라 그럴까? 원류라고 할까? 그걸 보면은 정말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자, 어찌 됐든 그렇다라고 해서 또 그렇지 않은 것을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고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사상의 자유를 인제 말을 하죠. 그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허용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사상의 자유가 있다. 내가 내 머리를 갖고 내 생각대로 생각을 하고 그런 신념을 갖고 행동을 하는데 왜 뭐라고 그러느냐. 네, 옳은 얘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하지만 공산 독재 체제로 들어가면은 그런 게 허용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유민주 체제가 좀 뭐 그런 것을 통제하는 데 허약하다라고 할까? 예. 이쪽은 다 보장이 돼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죠. 공산주의 독재 체제에서는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엄격하게 통제되고 처벌을 받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허용된 자유민주 체제 하에서 그런 세력들이 양심의 자유라는 이제 명목으로 그런 세력들이 이제 기생을 하고 어 또 득세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충분한 토양이 마련이 돼 있고, 그런 일들이 또 실제로 있다라는 얘기죠. 네. 이모티콘은 노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메카시즘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산주의자가 아닌데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나 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유민주 체제 하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그 기생해서 준동할 그런 토양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안토니오 그람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분명히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제 진취론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진취를 요소요소에 만들어 놓고 그 진취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민중의 봉기가 일어나서 세상이 뒤집어져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겠죠. 어차피 기동전은 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은 무기를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해 갖고서 서로 총을 쏴서 상대방을 죽이고 부상자가 나오고 이렇게 해 갖고서 해 보니까 실제로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된 거죠. 6.25 사변이라는 우리가 전쟁을 치렀지만 그게 맘대로 안 됐잖아요, 결국은. 결국은 서로 싸우다 보면은 쉽게 어느 한쪽이 무너지거나 망가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동전으로서는 어려우니까 진지전을 좀 해야 된다 해 갖고 진지 구성을 인제 우리 사회에 미국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출장이나 가야 인제 미국을 접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러한 독보석 같은 세력들이 자생적으로 많이 어 진짜 만들어져 갖고서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 틀어박혀서 독보서처럼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정이라고 할까 안전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자꾸 파고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 글쎄요. 지나간 얘기지만은 저희 아버지께서 6.25 때 6.25 사변 때 인제 인민군이 인제 저희 고향을 인제 점령을 하고, 그래서 그 밑에서 숨어 살고, 그다음에 인천 상륙 작전에 의해서 인제 국군이 다시 인제 올라왔을 때 그 국군들을 이 인제 전쟁을 할 수 있게끔 포탄을 나눠 주고 하는 그런 일을 인제 했었다고 인제 그 일기장에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인제 징집이 돼서 인제 전선에 투입이 됐었는데 결국 부상을 당해서 인제 부상을 치료하면서 인제 전역을 인제 하셨죠. 예. 근데 그 일기를 보면은 지방 빨갱이들이 더 난리를 치더라 이거예요. 인민군들은 오히려 그냥 별 얘기 없이 인제 쭉 밑으로 내려가는데, 어제의 친구나 동네 형 같은 사람들이 완장차고 나타나 갖고서 술쳐대고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는 죽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다라는 게 아버지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런 증언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나 다름없는데, 어찌 됐든 공산주의자가 아닌데 자신의 이익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것도 지금 이모티콘이 얘기하듯이 노입니다. 노. 분명한 것은. 하지만 어 자유민주 체제 하에서 양심의 자유다, 사상의 자유다 하면서 공산주의자가 돼 갖고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 그것도 허용돼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것도 노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되고 건전하냐에 의해서 이제 저런 것들이 뭔가 구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사회가 모르고 썩어 빠지면은 넘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는 걸 막지 못하면 또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찌됐든 메카시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서 소련이 이제 붕괴를 했어요. 마르크시즘에 빠졌던 나라가. 그리고 중국도 개혁개방이라는 걸 통해 갖고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 참 말이 좀 애매하긴 하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월맹에 의해서 통일은 됐지만 지금은 상당히 자본주의적인 요소들이 들어가고 있죠. 그렇다라고 해서 분명히 공산주의가 그런 어떤 종주국 같은 소련이 무너진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라는 그런 사회주의라는 그런 어떤 개념 그게 사라진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그런 이념 전쟁은 끝도 없이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이 인간에게 더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느냐. 글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경험이라기보다는 제가 배우고 알고 느끼는 바로는 그래도 이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이 체제가 더 많은 사람한테 풍요로움을 제공해 주지 않느냐. 뭐 그건 현실에서 보면 되잖아요. 소련이 붕괴한 것도 그런 이유고, 그다음에 중국이 개혁 개방이라고 해서 이제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걸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보세요. 그냥 그냥 힘들고 어렵고 굶어가면서 제대로 풍요롭게 먹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이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뭐 뻔한 겁니다. 네. 네. 그런데도 아직도 거기에 심취해 있는 그런 붉은 무리들이 이 땅에도 득실득실하다라는 거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정로 TV의 김정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